기도하는 손이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거칠고 투박한 평생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이 그림에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독일의 한 마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알버트라는 청년이 있었다. 훗날 알브레이트 듀러로 알려지게 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가난해서 미술학교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에게는 한스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한스는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청년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 우리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며 공부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허드렛 일을 하며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둘 다를 놓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한스가 먼저 입을 연다. 내가 먼저 일을 해서 내 학비를 댈게. 내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해라. 내가 성공하면 그때는 내가 나를 도와주면 된다. 그렇게 친구의 희생 위에 알버트는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킬 차례였다. 알버트는 기쁜 마음으로 한스를 찾아간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그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된다. 한스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 제 손은 이미 망가져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알버트를 통해 제 몫의 꿈까지 이루어 주십시오. 그의 손은 이미 노동으로 굳어 악기를 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알버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종이를 꺼내 그 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꿈을 내려놓은 한스, 그리고 그 희생을 평생 잊지 않은 알버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진짜 친구란 무엇인가? 과거보다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정말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촘촘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마치 거미줄처럼 많지만 실상은 너무나 약한 관계들.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짜 친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질문해야 한다. 나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좋은 친구인가? 위기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친구다.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진짜 관계이다. 사랑하는 친구의 사라진 머리카락을 위하여 함께 삭발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10살 소년 트래비스는 뇌종양으로 7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상태였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운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된다. 같은 반 남학생 15명 전원이 머리를 삭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머리카락을 잃었지만 친구라는 인생의 보물을 찾아낸 트래비스는 최고의 행운아이다. 2014년 매사추세츠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매트 리마이어가 암에 걸렸다. 화학 방사선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다. 암 치료로 머리카락을 잃은 친구를 위해 반 친구 23명이 머리를 깎았고 심지어 선생님 8명도 함께 삭발에 동참했다. 그들에게 친구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2016년 콜로라도의 9세 소녀 말이 횡문근육종이라는 암으로 40주간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을 잃었다. 긴 투병 끝에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마리는 자신의 짧은 머리가 부끄러웠다. 그때 친구 카메론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자르자. 그 결과 전교생과 교사 80여 명이 동참했고 기부금까지 모아졌다.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삭발할 줄은 몰랐다. 2019년 애리조나의 소프트볼을 좋아하는 7살 소녀 레이턴 아카도는 평소 소속팀 피치스에서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것이 일과였지만
갑자기 사기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했다. 2주 동안의 1차 치료를 마치고 잠시 퇴원한 소녀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자신의 금발이 서서히 빠지자 삭발을 결심했다. 머리를 삭발하기로 결심한 날, 소녀의 소식을 알게 된 두 절친한 친구 에밀리와 케이티가 우리도 함께 삭발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도 같이 할게. 운동장에서 열린 삭발식, 친구들과 코치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세 소녀는 함께 머리를 깎았다. 절친한 친구들과 코치진이 경기장에서 함께 머리를 깎으며 응원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병원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 해결책이 아니다. 정답도 아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친구다. 한스는 피아노를 잃었지만 친구를 얻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 자신의 삶은 영원히 기억되는 이야기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깊은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다. 진짜 친구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사람, 내가 무너질 때 옆에 있어 줄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한스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눈물을 함께 견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관계는 거미줄인가 아니면 생명줄인가? 그리고 결단하자. 나는 누군가의 기도하는 손이 되겠다고. 미국의 1960년대까지만 해도 테니스는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1968년 미국 US 오픈에서 한 흑인 선수가 혜성같이 나타나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1975년 영국 윈블던까지 석권하며 그랜드 슬램을 완성한 위대한 선수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아서 애쉬 선수였다. 그가 테니스 라켓을 잡을 60년대 당시 미국 사회는 흑백 인종 차별이 심했다. 흑인들은 버스를 함께 타는 것조차 어려웠고 공립학교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었다. 애쉬는 남북 전쟁 당시 남부의 수도였고 흑인들의 테니스 대회 참가가 금지되었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아들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키웠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테니스 선수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 아서 애쉬는 1968년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였고 이어서 호주 오픈, 윈블던을 모두 우승하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흑인 남성이 되었다. 1968년과 1975년에는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며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다. 특히 그가 US 오픈에서 우승했던 1968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암살당하고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시기로 흑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미국 최고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하며 흑인들의 희망이자 상징이 되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에이즈보다 흑인으로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만큼 그는 극심한 인종차별 속에서도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코트 위의 투사로 불렸다. 1979년 그는 심장질환으로 은퇴하였다. 그러나 방송 해설가, 인권운동가, 자선사업가로 활동했다. 그에 대한 미국 사회의 존경은 단지 경기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힘쓴 행동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1983년 심장수술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으면서 그는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무서운 질병을 주셨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도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 앞에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 은총의 나날에서 이 질문을 더 깊이 설명한다. 전 세계에서 테니스를 배우는 어린이는 약 5천만 명입니다. 그중 500만 명이 제대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선수 수준이 되고 5만 명이 대회에 출전합니다.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 도전하고 50명이 윈블던에 출전합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오르고 2명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그때 나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통 속에서도 그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배웠다고 말했다. 내가 우승하느냐 못하느냐, 병이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 우리는 불행은 비켜가기를 바라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이며 진짜 문제는 불행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고 보았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나섰다.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불우한 이들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제연합 본회의에서 인권 연설을 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또한 IT 난민 정책에 항의하다가 체포된 기록도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에이즈는 내 몸을 죽이지만 인종차별은 영혼을 죽인다. 남아프리카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는 미국 방문 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인물로 아서 애쉬를 꼽기도 했다. 그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개한 이후 에이즈 연구와 인식 개선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했으며 죽기 전 마지막 1년은 특히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다. 1993년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스포츠 뉴스 앵커는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그의 죽음을 전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를 두고 진정한 미국인의 영웅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그의 고향 버지니아 주지사 역시 정다운 친구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인을 잃었다고 말했다. 아서 애쉬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실력으로 인종의 벽을 깨뜨렸고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 정의를 위해 사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도 Why me? 라고 묻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뜻밖의 작은 친절이 다가옵니다. 2023년 1월 어느 새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델타 항공 비행기 안 한 여성 승객이 탑승하자마자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비행기 정말 안전할까? 그 불안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녀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승무원이 다가옵니다. 이름은 플로이드. 그는 차분하게 비행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이륙할 때 속도가 붙고 비행기가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건 오히려 정상이고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는 순간 그 여성은 결국 극도의 불안 속에서 경기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때 플로이드는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통로에 주저앉아 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손을 잡아드려도 될까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는 규정을 지키는 승무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두려움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10분. 그 짧은 시간이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시간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안전하게 비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는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작은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가 소개하는 짧은 한 토막 의야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부인이 험악한 동네에서 자동차 문을 잠근 채 열쇠를 안에 두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옷걸이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때 한 고물차가 다가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해골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우락부락한 남자였습니다. 부인의 마음속 기도는 바뀝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가와 묻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차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그 남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식은 죽 먹기죠. 그리고 몇 초 만에 차 문을 열어버립니다. 놀란 부인이 말합니다.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시네요. 그때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차량 절도죄로 2년 있었고 나온 지 2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순간 그 부인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셨네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아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안전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장 정확한 도움을 보내십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플로이드,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그 남자. 둘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 상황입니까? 왜 이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장 정확한 순간에 도착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며 살아봅시다. 나는 누군가의 두려움 곁에 앉아줄 플로이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미술이나 글씨나 뭔가 너무 꽉 차 있기보다 여백이 있을 때 작품이 살고 그런다. 그림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 우리 삶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람마다 명분을 붙이며 살아간다.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소인국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달걀을 뾰족한 쪽으로 깰 것인가, 둥근 쪽으로 깰 것인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 하며 싸운다.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지배하려는 생각이 가득 차면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맞추려 한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인생에는 때로 융통성과 여백이 더 필요하다. 영화 홀랜드 오퍼스를 보면 한 음악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온다. 오케스트라에서 밀려난 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 그중 랭이라는 여학생이 있다. 클라리넷을 아주 잘 연주하는 아이지만 사람들 앞에만 서면 계속 틀린다. 결국 자신감을 잃고 연주를 포기하려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이는 수학적인 사고가 강하다. 그래서 음악도 기계적으로 악보대로만 연주하려 한다. 틀릴까봐 늘 긴장한다. 다음에 또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강박에 묶여 있다. 그때 선생님이 묻는다. 거울 속 내 모습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이니? 머리카락이요. 아빠가 노을빛 같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말한다. 랭 눈을 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봐라. 아버지와 들판에서 뛰놀던 순간을 생각해보고 그 감정을 가지고 연주해봐라. 그 순간 클라리넷 소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실력을 완전히 익히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함이다. 악보에서 자유해지고 긴장에서 자유해질 때 비로소 음악의 생명이 흐른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너무 기계적이고 계산적이고 공식 같은 것에만 묶여 살면 감동과 은혜와 생명이 흐르기 어렵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신앙을 기계적으로 접근했다.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누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따지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기준으로 주변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단순하다. 사랑하라. 율법의 크고 작음에 묶이지 말고 사랑으로 살라는 것이다. 율법의 정신은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그 실력에 묶여서는 안 된다.
어느 순간 그것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때 비로소 감동과 생명이 흐른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다. 완벽주의는 틀리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그런데 완벽주의는 잘 되어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다. 완벽할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한다. 완벽주의자는 머리의 사람이다. 그러나 가슴의 사람은 다르다. 완벽이 아니라 자유를 추구한다. 은혜와 기쁨, 즐거움을 따라 산다. 예를 들어 김정희의 추사체를 보면 마지막에는 어린아이 글씨처럼 보인다. 투박하고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균형과 생명이 있다. 또 파블로 피카소를 보라. 그의 초기 작품들은 사진처럼 정밀하게 그렸다. 그러나 활동의 중기 즈음에 가면 형태를 분해하는 입체파를 거친다. 그리고 피카소 후기로 가면 그의 작품은 아이 같은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왜일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인생도 그렇다. 형식과 틀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 안에 사랑과 용납과 은혜가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완벽히 이해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로도 다음 단계로 간다.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사이를 지나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 종파 가운데 아미시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삶을 산다. 18세기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 마차를 타고 검정 계통의 옷을 입고 긴 치마에 미국 초기 청교도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이 물건을 만들 때는 일부러 작은 결점을 남긴다. 왜 그럴까? 완벽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신앙 때문이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완벽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력을 쌓되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생명과 감동이 흐른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여백이 생긴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길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인들은 길과 도로가 곧 국토의 혈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그들은 길을 닦고 또 닦으며 제국을 확장해 나갔다. 결국 길을 만든 것이 곧 세계 제국을 만든 셈이다. 이와 대비되는 예로 흔히 중국이 언급된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성을 쌓는 문화가 강했다. 진나라의 만리장성처럼 외부의 침입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욕망이 있다. 그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면 담을 높이 쌓고 성을 만들게 된다. 물론 그것이 일정 부분 보호는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큰 성장을 이루려 할 때 그 성은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 한때 서양보다 앞선 문명을 가졌던 중국이 이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모습을 보인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성 쌓기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성이 외부만 막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까지 가로막게 된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 담을 쌓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연결하고 나아가고 확장해 나갈 줄 아는 모습이 결국 발전을 만든다. 이 흐름은 근대에도 이어진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 역시 길을 통해 강대국이 되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 그녀는 런던 탑에 갇혀 죽음의 위기를 겪은 뒤 왕위에 올랐다.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다른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었다. 특히 바다길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개념을 붙들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해양에 집중했다. 그 결과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게 되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해상 패권을 장악했다. 이후 17, 18세기를 지나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번영하게 된다. 결국 바다기를 장악한 것이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다. 이 흐름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역시 지중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주요 바닷길을 장악하며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루었다. 길의 중요성은 21세기에 접어들어 더욱 중요해졌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고 각국은 치열하게 세계길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바다길을 비롯한 여러 길의 확보는 여전히 각 나라의 살기를 모색해가며 구분을 거는 너무도 중요한 핵심 요소다. 최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자 전 세계 경제가 긴장과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기존 유럽, 아시아를 잇는 전통적인 해상 항로는 유럽까지 가는데 약 22,000km에 달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쇠빙선 기술이 발전하면서 북극 항로가 약 15,000km로 크게 단축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 새로운 길을 두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한국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거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조선업과 쇠빙선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결국 바다길을 열지 못하면 미래도 열기 어렵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과거에도 길을 통해 강해진 나라들이 있었다. 싱가포르는 크기가 작지만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되었고 홍콩은 동서양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며 번영했다. 최근 두바이와 공항이 급부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세계 허브 공항을 꿈꾸며 하늘길을 선도하려는 것이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쯤 거쳐가는 길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길이 모이는 곳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고 결국 경제와 영향력이 함께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길을 만든다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길까지 장악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실크로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었다. 물건만 오간 것이 아니라 사상, 종교, 기술, 문화가 함께 이동했다.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전해지고 종이와 화약이 서쪽으로 전파된 것도 이 길을 통해서였다. 결국 진짜 강한 길은 물건만 흐르는 길이 아니라 생각과 문명이 흐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하나 인류는 20세기를 넘어서며 현대판 길을 새롭게 열었다. 세계를 하나로 잇는 인터넷의 길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 시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길이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도로와 바다만이 아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길, 플랫폼이 연결하는 길이 핵심이다. 누가 이 길을 설계하고 장악하느냐에 따라 경제, 문화, 심지어 여론까지 좌우된다. 과거 로마가 도로를 깔았다면 오늘날 강국들은 데이터의 길을 깔고 있다. 정보의 길, 연결의 길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로마는 물리적인 길도로로 강해졌다. 영국은 바다의 길항로로 강해졌다. 현대 강국은 보이지 않는 길 데이터 플랫폼으로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실크로드가 보여주듯 진짜 강한 길은 문명과 생각이 흐르는 길이다. 길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원 정보 사상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여는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장벽을 치는 나라와 민족보다 길을 내는 나라와 민족이 더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벽을 쌓기보다 더 많은 연결과 가능성을 향해 길을 내는 사람이 결국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또 하나 길은 연결이지만 동시에 방향이라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길을 만든다고 해서 다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향으로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폐쇄적인 네트워크는 결국 내부만 맴돌다가 쇠퇴하지만 개방된 길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끌어들인다. 장벽은 나를 지키지만 길은 나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가장 강한 길은 단순히 연결하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계속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길이다.